어제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마무리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군 오산기지를 찾아 한미 대비태세를 점검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일정을 끝으로 2박 3일 동안의 방안을 마무리하고 일본으로 향하는데요.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와 의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마지막 행선지, 바이든 대통령의 마지막 행선지가 미 공군 오산기지입니다. 미국 정상이 우리나라를 오갈 때 사용하는 곳인데 지하 벙커를 찾습니다. 지하 벙커를 찾는 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인데 양 정상이 이곳을 찾는 의미 먼저 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그 일정을 보면 대통령실에서 그 발표한 것처럼 하루는 경제 행보, 하루는 안보 행보 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에 서서 찾은 곳이 삼성 평택 캠퍼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일정을 경제 행보를 했다면 마지막 행보는 안보 행보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맞을 수가 있겠죠. 균형이 맞을 수 있어서 그게 이번에 그 벙커를 찾는다고 생각하시고요. 아무래도 공군 작전 사령부가 가진 의미, 전략적 의미 자체가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이 주어졌던 부분이 대북 확장 억제력 강화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 전문화되고 있고 그리고 전술핵을 상용할 수 있다. 실전 배치에서 그 선제적이지 않고 실제 재래식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북 확장 억제력에 대해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까지 거론하면서 많은 부분 시간을 할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그런 포인트 집중한 것에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이제 공군 작전사령부를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미사일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모든 항공에서 일어나는 부분을 다 이렇게 점검하고 이제 통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두 정상이 방문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북한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협조를 해서 북한의 어떤 핵 미사일 도발, 재래식 도발 이 모든 것에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고 만약 그 북한이 한국의 동맹국이나 주둔미군을 어떤 핵이라든지 어떤 미사일 능력으로서 위협을 한다면 결코 좌지하지 않을 것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지난번에 DMZ를 갔었잖아요. 좀 다른 의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통상은 이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시면 한국을 임기 중에 한 번, 이제 두 번 이제 연속으로 8년을 채우시면 통상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오시는 게 관례로 돼 있는데요. 통상 오시면 제일 보고 싶은 것이 이제 한국이 전통적으로 군사 동맹이니까 북한 지역을 이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오시면은 DMZ를 주로 많이 가시고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들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데 이제 초점을 많이 맞추셨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리를 안 가시고 지금 오산으로 갔단 말이죠.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에 한국을 방문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에요. 부통령 시절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때 손녀 데리고 왔거든요. 그 손녀하고 같이 간 데가 바로 DMZ에 있는 그 초소입니다. 그 초소를 가서 북한 지역을 보고 왔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곳을 가느냐, 그렇지만 다른 곳을 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경험이 하나 있었다는 거고요. 가봤기 때문에. 네, 두 번째는 훨씬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 민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북한이 이 바이든 대통령 올 때쯤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위협을 계속해서 고조시키고 있잖아요. 그 하나가 바로 이제 ICBM을 발사하겠다. 그래서 ICBM에 액체 연료 주입해가지고 계속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그 액체 연료는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외신을 통해서 나온 거고요. 또 하나는 7차 핵실험 준비도 끝났다. 이제 언제 할 거냐 하는 것만 이제 김정은의 손에 달려 있다. 이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라고 하는 위협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DMZ를 가서 북한 지역을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지휘 통제소 거기를 직접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북한한테 주는 메시지가 크겠다. 예. 그런 생각하에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이곳을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앞서 두 분께서 이곳을 방문하는 의미에 대해서 짚어주셨다면 사실 오늘 방문하는 이곳의 정확한 명칭이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라고 하는데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장소 자체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발음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예. 그렇죠? 저도 이제 지금 발음이 그러니까 오히려 영어 발음이 이제 약자로 줄여서 KAAC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Korea Air Space Operation Center 이런 뜻이거든요. 그걸 줄여서 KAO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 한국군이나 미군들은 그냥 자기네들 쉽게 KAC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한국말로 풀어서 얘기하려니까 굉장히 어렵죠. 예.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하는 일이 우리 한국 상공에서 떠 있는 모든 비행체, 우주 비행체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네. 그 비행체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이 제일 큰 거고요. 그러면은 모니터만 하면 뭐 하겠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비행체가 한국 상공에 들어왔을 경우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해와 영공과 영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경우에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될 거잖아요. 예. 그 대응을 하는 것이 그냥 우리 한국말로 하면 코리아 에어 디펜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KAMD 코리아 에어 미슬 디펜스죠. 예. 그 역할을 담당하는 주의소가 바로 이곳이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곧 이제 이 핵을 실은 미사일을 우리 한국으로 이제 발사할 것 같다. 예. 그래서 이 발사가 되고 난 뒤에는 뭐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북한에서 한국 도달하는 시간이 2, 3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언제 그 대응해서 하느냐. 그래서 일단 피해를 보고 대응하기보다는 먼저 때리는 것이 낫겠다. 그 개념이 바로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네.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선제 타격을 총지휘하는 곳도 이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곳에 가셔서 실제로 KAMD나 또는 킬체인이나 이것은 이제 한국 개념이지만 이것뿐만 아니고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도 있잖아요. 그 자산들을 통합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곳이 오늘 이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기능이라든지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하 벙커에 있습니다. 예. 지하 벙커에서 엄청나게 큰 스크린으로 한눈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다 보이게. 네. 예. 오늘 텔레비를 통해서 좀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걸 보겠지만 아마 그 군사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보여줄 거예요. 제한적으로. 스크린에 보면 모든 물체들이 이제 예를 들면 공군기 그렇지 않으면은 그 민항기 다 표시가 다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레이더 같은 걸 좀 그렇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 거 비슷하긴 한데 그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예. 우리 한반도 지도가 나와 있고 양쪽에 뭐 일본 조금 포함해서 중국 포함해서 전체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 전체를 다 보고 계속해서 24시간을 그걸 모니터링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상 물체가 들어오는지 그걸 이제 감시하고 하는 거니까 오늘 어느 정도까지 언론에 노출될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장소고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화학전 이런 데 또는 핵전 이런 데도 견뎌내면서 지휘 통제를 할 수 있는 항공우주 작전을 지휘 통제할 수 있는 네. 그런 곳이 바로 KAAC이라고 볼 수가 그렇군요. 있죠. 이제 공개 가능한 선에서는 저희 연합뉴스 TV도 아마 실시간으로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릴 텐데 이곳이 보니까 유사시에는 또 독자적인 작전 수행도 가능하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항공 우주 작전을 총괄하는 본부기 때문에 독자적인 그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없다면 긴급한 상황에 그러니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리고 북한군의 위협이 다각도로 왔을 때 그것을 갖다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지휘 체계가 여러 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전시에 이제 컨트롤 타워가 따로 있겠습니다만 어떤 그 국지전이라든지 다각도로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어떤 그 사령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본부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공 우주, 미사일, 핵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한다든가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어떤 그런
커맨드 그 권한을 가지고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취임 후에 처음으로 방문한 곳이잖아요. 그 말씀을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한국형 삼축 체계 중에 킬체인, 그다음에 미사일 방어체 KAMD, KMPR. KMPR은 이곳이 아니죠. 실제 작전을 수행하는 곳인데 그런 만큼 대내적으로도 또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것 때문에 네. 방문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방문하는 건데 제가 좀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킬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타격을 받고 난 뒤에 대응하기는 너무 늦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제 타격 개념이라는 게 방어 차원에서 예방 공격이라는 것은 공격 행위예요. 이거는 이제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프리벤티브 어택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영미권에서도 전부 다 구분을 해요. 네. 예방 공격과 선제 타격은 구분이 되는데 선제 타격 같은 경우는 방어적 차원에서 수행하는 거거든요. 적의 공격이 임박해서 곧 우리를 공격할 것 같다면 미리 가서 그 공격 무기를 우리가 먼저 때리는 것을 선제 타격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우리는 킬 체인이라고 해요. 네. 그 수단들을 대한민국과 미군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북한이 이제 그걸 예를 들어서 그걸 쏘게 되면 최대한으로 그 무기 체계를 없애야 되지만 그래도 그것을 생존한 무기들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동원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사드라든지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공 무기 체계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미군 거, 우리 거 같이 여기 가지고 대응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의 장소 바로 이제 여기 이곳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 한국군하고 미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인원이 거의 1대1 개념으로 이곳에 같이 근무를 해요. 네. 한국군 같은 경우에는 공군 원스타가 여기에 단장이고요. 미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령이 여기에 단장이죠.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제 주의 통제권이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작전 통제권이 분리가 돼 있잖아요. 네. 평시 작전 통제권은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거고 전시 작전 통제권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디펜스 컨디션이라고 하는 데프콘 4가 이제 지금 현재 평시 상태거든요. 그래서 평시 작전 통제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킬체인이나 KAMD 같은 걸 하지만 이것이 전시 상으로 넘어가면 디펜스 컨디션이라고 하는 데프콘이 4에서 3로 올라갑니다. 네. 그 전시 상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전체적인 전시 작전 그 통제권의 항공 우주 거기에 대해서는 7공군 사령관이 이것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7공군 사령관이 이제 이 문제를 실제적으로 작전 통제를 받아가지고 작전 통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우리 그곳에 있는 본부에 있는 우리 한국군은 주로 이제 우리 공군들이죠. 우리 거기는 평상시에 킬체인과 KMD를 위해서 평상시에 계속 그걸 모니터링하면서 대비를 하고 있고 훈련을 하는 거고요. 미군은 미군대로 자기네들 자산이 있으니까 네. 그걸 가지고 훈련을 하다가 데프콘 3가 되는 순간 이것이 전시작전 통제권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7공군 사령관이 직접 작전 통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곳을 방문하는 배경과 의미를 이제 저희 대담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여쭤봤고 네. 그 과정에서 최근에 잦아진 북한의 도발 이야기도 잠시 나왔습니다. 물론 어제 공동선언에서 이제 관련돼서 나온 내용이 있긴 했습니다만 오늘 이제 이곳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따로 좀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뭐 바이든 대통령이 따로 대북 메시지를 내기는 시간이 촉박하고 일정이 촉박해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이제 그 일본으로 출국을 하기 전에 남은 일정이 항공우주 작전부문을 그 윤 대통령과 함께 그 방문을 해서 네. 그 장병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이제 현 컨트롤링 그 모니터링하는 상황을 뭐 보면서 이제 전 세계에 메시지를 발산하고 뭐 그게 가장 주된 남아있는 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적인 또 메시지도 더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미군 오산 공군기지에 가서 출국 전에 미군 장병들을 만나서 격려하는 이러한 그 독자적인 그 일정을 갖고 있는 걸 고려를 해본다면 예. 바이든 대통령이 그 독자적으로 대북 메시지를 낸다 이걸 기대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어제 공동 성명에서도 사실 북한에 대해서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리고 대북 확장 억제력이라든지 또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것에 방점이 찍혔지만 이것도 공동성명을 또 읽어보면 네. 북한에 대해서 대화의 문을 닫지 않고 자극하지 않으려는 그런 신중한 노력도 보이거든요. 네. 뭐 한반도의 비핵화라든지 아니면 그 이외에 무슨 뭐 그 CVID 표현도 좀 뺐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북한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얘기는 했지만 뭐 심각하게 어떤 그 북한 정권을 냈다가 규탄하거나 이런 얘기도 좀 빠지고 좀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이제 그 대북 비핵화 협상 관련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본다면 여전히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그 주둔 미군과 동맹국인 한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네. 어떤 미국의 확장된 그 대북 억제력과 어떤 그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북한을 더 좀 자극해서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어떤 그 연합 군사 훈련의 태세를 강화하는 것 그 자체만 갖고도 굉장히 어떤 좀 그 뭐라고 할까요? 좀 도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거든요. 네.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북한이 그거는 자초한 거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 이외에 외교로 풀 수 있는 비핵화 협상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한미가 어떤 목소리를 좀 조율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미 충분히 공동성명에 어떤 그 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의 노력이 충실히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메시지를 내서 어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 반응을 어떤 좀 도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는 내지 않을 거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제 그 문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특히 그 비핵화 범주에 대해서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빼고 그냥 완전한 비핵화라고만 한정해서 북한에 어떻게 보면 좀 호응을 촉구했다 이런 부분도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 핵 능력에 대한 그런 시각이 과거와는 좀 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그 의미에 부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의미를? 아무래도 그 네. 북한 핵 능력이 고도화 전문화된 것을 반영하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북한 핵 능력을 논의할 때의 수준과 현재 수준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특히 뭐 잘 아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북한이 도발을 16번의 도발을 하고 그리고 7차 추가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그러한 정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공동성명에서 한미 간의 영업 방위 태세에 있어서 중점은 핵 능력, 북한의 핵 능력에 대응하는 부분에 방점시키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방 장관끼리의 어떤 연례 협의체에서는 많은 논의가 되어 왔지만 이게 그 국가 지도자 차원에서의 최고위 수준에서는 논의되는 것은 거의 처음이라고 봐도 무방이거든요. 공동성명에 네. 들어가는 것은. 예. 그것은 그만큼 북한의 핵 능력 그리고 어떤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능력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향상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앞으로 액션 플랜을 짜고 구체적으로 작전 계획이라든지 어떤 방위 태세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고려를 해서 공동성명에도 그러한 북한의 핵 능력, 미사일 능력, 핵 재래식 그리고 미사일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어떤 방위 태세를 강화하겠다. 이 부분을 명시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정상회담 내용은 조금 뒤에 또 좀 세부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그 일정 전에 오전에는 그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과 함께 면담을 하고 또 공동 발표를 했습니다. 55억 달러의 전기차 공장 건립, 그다음에 또 로보틱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분야에도 50억 달러 정도를 이제 추가로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100억 달러 이상의 신규 투자입니다. 이런 경제 행보가 한미 그 경제 협력에 좀 붐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네. 거기서는 이제 미국한테도 도움이 되고 네. 한국한테도 도움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라고 할까요? 이걸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처럼 아메리카 퍼스트는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래도 바이 아메리카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미국산 제품 사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메이드 인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그만큼 이제 관세가 많이 붙겠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해 준다.
그게 이제 주정부 차원에서도 제공해주고 시정부 차원에서도 제공해주고 국가 차원에서도 제공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이제 이렇게 되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의 중요한 기업들이 미국이 필요로 하는 첨단 제품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 시설을 짓게 되잖아요.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노동자들이 굉장히 그 취업 기회가 많아지겠죠. 네. 그럼 노동자들이 취업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은 중산층을 두텁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취업 기회가 많아지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면은 그게 누구한테 이익이겠습니까? 선거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11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해 버리면은 곤란하고요. 이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여기 뒤에 쳐지면은 나중에 들어가겠다면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삼성에서도 거기 텍사스주에 그 테일러시에 170억 불 투자해가지고 거기 파운드리 공장 짓는다고 네. 얘기했잖아요. 이 지금 정의선 회장도 지금 아리조나주에 처음에는 뭐 50억 불, 70억 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누가 이길지 모르는 아주 박빙의 그런 데거든요. 여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힘을 실어준 거잖아요. 그러면서 5천 명, 6천 명에 그러니까 텍사스주에 3천 명, 여기에 다시 뭐 5천 명, 6천 명이면 10,000명이잖아요. 그 일자리를 지금 제공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갑자기 만나가지고 계획에 없던 것이 더 붙었는데 바로 로보틱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공장 이거 건립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돈이 지금 들어가는 게 얼마입니까? 6조 3천억 원 더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으로서는 이익을 챙기는 거고 우리가 거기에 투자한 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미국은 인센티브를 줍니다. 네. 우리가 지금 그 용인 그 반도체 클러스터에 거기에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첫 삽 떤다고 그랬는데 그거 시작한 지가 벌써 몇 년 됐어요. 몇 년. 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진행이 안 되다가 이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 제공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부지 제공해 주죠. 부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프라 전부 다 제공해 주죠. 그것뿐만 아니라 세금 공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뭐 대만의 TSMC를 포함해 가지고 많은 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유가 그만큼 미국 정부 주 차원, 시 차원에서 그만큼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만일에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안 하고 한국에서 생산해서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려고 그러면은 수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미국산 제품, 그러니까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돼야 되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되잖아요. 메이드 네. 바이 코리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너도 나도 뭐 사실상 이것뿐만이 아니죠. 그 LG 에너지 솔루션도 거기 들어가죠. 네. 공장 새로 짓죠. 그다음에 저 삼성 SDI, 그다음에 SK온, 그다음에 이제 또 그 하나에서는 태양광. 그렇죠. 네. 뭐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많다라고 보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대에 오전에 의도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따로 정의선 회장을 만나고 그걸 이제 그 언론에다가 이렇게 어제 터뜨리잖아요. 밤에도 이렇게 본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 정치인이고 평생을 정치인으로 사셨고 또 중간 선거가 그만큼 급한 거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얼마 정도 미국에 돈이 투자가 되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얼마나 취업의 기회가 열리고 내가 이런 활동을 해서 이런 성과를 얻었다라고 홍보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대로 이익이 있고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대로 이익을 얻은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걸 보면은 미국의 경제에서도 한국의 경제에서도 다 도움이 되는 그런 윈윈의 결과였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했을 네네. 때 어떤 그럼 어느 정도의 제가 이제 좀 네. 전에 딱 비율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용인에 그 소위 말해서 반도체 클러스터 만든다라고 얘기를 네. 몇 년 전에 나온 거거든요. 삼성에 지금 제3라인 그거 이제 착공해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완공이 되는데 그거 하나 하는데 수많은 민원들 그다음에 지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장이 잘 안 돼요. 그만큼은 이제 주민들이 이익을 무시할 수는 없죠.
송전탑을 하나 건설하는데도 거기에 이제 환경 영향 평가가 있고 네. 그 송전탑이 산으로 넘어가면 되니 안 되느니 지하로 깔아야 되느니 그쪽으로 수많은 물이 들어가는데 그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용수로 가야 되고 그 주민들의 식수로 써야 되는데 이게 공장수로 쓰면 안 된다든지 예를 들면 이렇게 수많은 제약 요소들이 한국에서는 공장 하나를 건설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 제 말씀 듣는 노동자분들 절대로 또는 우리 그 기업하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 시민들도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는 걸 그냥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그렇죠.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과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그런데 반해서 미국은 안 그렇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삼성이 텍사스주의 테일러시로 이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이 들어가는 것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지만 이게 서로가 난리가 났어요. 네. 서로 유치하려고. 그러면은 A라고 하는 주에서도 우리 주로 와라. B라고 하는 주에서도 우리 주로 와라. 또 A 주로 가면은 A 주에서도 각종 시들이 있잖아요. 각 시마다 내가 우리 시로 오면 우리가 얼마만큼 더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계속 그것을 최대한으로 이익을 나한테 보장해 줄 수 있는 곳을 찾다가 그걸 이제 작년도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텍사스에 있는 테일러시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번에 현대차가 이제 아리조나주로 했지만 아리조나주의 어느 시로 갈지는 모르잖아요. 아리조나에서는 각 시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난릴 겁니다. 6,000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요. 이걸 누가 놓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접근 방법이 거기에 있는 주지사나 또는 그 시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또 한국에 또 계시는 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고 또 민간인들이 그런 기업을 대하는 태도, 마인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그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셨는데 역시 교수님께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경제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도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뭐 오전에 현대차 정의선 차장께서 이렇게 단독 면담을 하셔가지고 또 그 연설도 하시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 교수 말씀해 주신 건 참 노련한 바이든 대통령이 노련한 정치인이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에 방한 행보로서 이제 삼성 평택 캠퍼스를 찾아가지고 연설을 할 때 네. 제가 이제 듣고 있었거든요. 듣고 있었는데 이제 거의 한 9분, 10분 동안을 그때 연설하는데 한 5분, 4, 5분 정도는 이게 미국 내로 투자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로 내보내는 것 같았어요. 세계인들한테. 네, 그렇죠. 그 밖을 통해서 미국 내 노동자가 양지 노동자가 있고 그리고 미국 내 투자를 하면 어떠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그리고 삼성이 투자를 해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도 혜택을 받고 그리고 3,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미국 내 양질의 노조가 있고 노조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잘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쫙 얘기를 하시는데 이걸 네. 듣고 있으니까 첫째로는 이게 듣고 의도로는 누구를 타겟으로 한 그런 연설일까라고 봤을 때 제가 느꼈을 때 이건 미국 국내 유권자다. 노동자들. 미국 유권자들에게 들어봐라. 내가 얼마만큼 이 외국에 와서도 안보 행보지만 경제를 위해서 노력하는지.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운 게 그거거든요. 중산층을 위한 대외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Foreign Policy for the Middle Class인데 그것이 이제 지금 국가안보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번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 워싱턴 내 띵크탱크의 연구원을 일하면서 네. 다른 연구위원들 초당적인 그러한 연구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왜 대외 정책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호응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경합주라든지 미국이 여러 주를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도 하고요. 네. 이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내린 얘기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미국의 대외 정책이 일반 유권자 중산층의 삶과 동떨어지면 안 된다. 예. 그래서 그러한 중산층의 삶, 이해관계, 이익을 직접적으로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대외 정책이 실현돼야 된다. 그 부분을 갖다 분명히 보고서로 내고 그리고 선거 네. 이제 미국의 2020년 대선 때도 그거를 갖다가 중산층을 위한 대외 정책 해가지고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그게 아직도 모호하기는 하지만 가장 저희가 생각해볼 좋은 그럼 중산층을 위한 대외 정책을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내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이제 대규모 생산 시설을 짓다 보면 거기에 또 현장에 들어가는 많은 인력, 네. 그다음에 이제
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미국 지역 경제를 돌리는 또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미국 유권자들, 노동자, 중산층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즉 미국의 통상 정책도 이제는 미국의 유권자, 중산층, 국내 정치와 동떨어진 게 아니라 그걸 반영해주는 네. 실제적인 실물 경제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작년 그 5월에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 할 때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그 미국 내 투자를 결정한 삼성이나 SK 이러한 관계자들이 맨 앞줄 두 번째 줄에 앉아가지고 기자회견할 때 네. 이제 그 연설을 듣는데 그때 일일이 바이든 대통령이 일어나시라고 하면서 호명하면서 박수치면서 감사하다를 메시지를 던졌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그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들에게 얼마나 호소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겠어요. 그러니까 경제 행보를 통해 가지고 즉 삼성이나 SK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미국 내 투자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를 만들어낼 수 있고 내고 있고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에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유권자 입장에서 외교 한번 어렵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거는 굉장히 이건 정말로 우리 정부가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한 행보를 이어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삼성 그 평택 캠퍼스에 들려서 3,000개의 일자를 만들어낸다. 얼마나 그 양질의 일자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미국 유권자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 호감으로 그 받아들이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현대차에서 거의 10조에 육박하는 10조 이상의 네. 그 투자를 통해 가지고 미국 거의 10,000개에 가까운 미국 내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준다. 정규직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말로. 그런 거 만들어준다면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경제 행보, 통상 행보, 대외 세일즈 외교의 행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삼성 캠퍼스, 평택 캠퍼스를 들른 거에 대해서 백악관에서 어떤 평가를 했죠.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행보다. 네. 이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골적으로 갖다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네. 메시지를 내놨는데 그것의 이제 오디언스는 듣는 사람들은 바로 미국 미국인. 유권자가 네. 유권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이번에 방안을 통해 가지고 안보에 있어서 이제 그 한미 동맹의 어떤 그 굳건함을 강조했지만 이와 네. 더불어서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를 통해 가지고 어떤 미국 내 어떤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고 이것이 올 다가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네.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에피소드인가 모르겠지만 그 평택 캠퍼스 그 방문했을 때 미국 직원에게 보트하라고 그러잖아요. 투표하라고. 그러니까 네. 그 얘기는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을 이제 자기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것이 또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해 주셔서 또 실현한 거 아니냐 뭐 이러한 추측도 나왔긴 했지만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국내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네. 어떤 그 발언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 미국 유권자도 사실 이렇게 들었지만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가 있겠지만 또 이게 전체적으로 대내적으로 이제 메시지 의미가 있잖아요. 중국은 좀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중국은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양자회담이니까 한국과 미국 간에 군사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서 경제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부분으로 이제 구체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두 국가 양자 간의 어떤 경제 협력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한국과 미국의 이익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네. 중국이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제 중국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공공연하게 그 견제 정책을 내세우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그 첨단 기술이라든지 전략산업 분야에서 IPEF라든지 어떤 그 다른 그 쿼드 워킹 그룹들을 통해 가지고 미국 주도의 첨단 기술, 새로운 신기술 분야에 있어서 공급망을 재편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야는 사실 과거에 여태까지 있었던 전통적 무역 분야가 아니거든요. 네. 새로운 신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어떤 모니터링하고 리드해 나갈 수,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규범이나 원칙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러한 신기술,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미래성장 동력이 있어서 이것을 놓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주도로 경쟁국인 중국이나 러시아를 보다는 이제 믿을 수 있는 동맹국 함께 해가지고 미국이 이걸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논의를 이끌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 중국도 이제는 과거에는
어떤 그 전 세계의 노동 시장이었지만 이제는 경제 발전을 바탕으로 해서 질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첨단 기술에 있어서 뭐 중국제 2025가 보여주는 것처럼 중국 경제도 이제는 과거의 어떤 그 노동 시장에 값싼 노동력 제공하는 거에서 그것만 가지고 이제 버틸 수 없는 그 시대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첨단 기술이라든지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서의 어떤 그러한 중국 경제가 담당하는 몫이 커져야지만 어떤 중국 국민들의 삶을 좋아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역점을 두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중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 그러한 미래성장 동력 부분에서 미국이나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는 동맹이나 서방 국가들에게 그런 주도권을 뺏기면 중국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참가하는 그 참가국들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여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중 관계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시각도 공존하는 게 사실인데 관련해서 이번에 좀 중국에서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예, 중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불편해하죠. 이제 다 공개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한국에 와서는 IPEF 가지고 협력할 거고, 그 다음에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목표를 향해서 나가겠다고 얘기할 거고, 일본 가서는 일본하고 또 중국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호주하고 인도 총리까지 모셔다가 쿼드 정상회담까지 할 거고, 예. 이거 다 알고 있는 거고 다 공개된 사실인데 이걸 가지고 불편해하지 않을 대국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중국도 여태껏 1대1로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남태평양에 호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 솔로몬 제도에 중국하고 같이 거기에다가 안보 협정까지 체결했잖아요. 그럼 미국이 편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상 미국과 중국을 제가 아주 간단히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전략적 경쟁이 이미 시작이 많이 됐거든요. 중국은 중국대로 세계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거고, 미국은 이걸 어떻게 이제 견제하고 봉쇄할 것이냐, 이게 고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지금 오고 있어요. 첫 번째 파트가 바로 쿼드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쿼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번 주에 일본에서 쿼드 정상회담도 하지만, 그러니까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총리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게 큰 틀로 보면 여러 가지 그 안에 워킹 그룹들은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동아시아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들, 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해결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는가, 이거 논의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안보 협의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하고 영국하고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오크스 동맹을 맺었잖아요. 이거는 군사 협의체예요. 그죠? 예. 그래서 남태평양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이 중국을 이 호주한테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전략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기술을 제공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순항 미사일 기술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호주를 지역의 중추 국가로 발돋운 함과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크스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군사잖아요. 예. 세 번째가 지금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 질문하신 거하고 같은 건데 IPEF거든요. 인도 태평양 네. 경제 프레임워크인데 예. 이게 이제 경제 분야잖아요. 하나는 안보 협의체, 하나는 군사 협의체, 하나는 경제 협의체. 네. 그래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건데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해서 계속 머릿속에서 이게 뭐지 뭐에 있다가 이게 점점 실체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실체의 거의 마지막 수순이 지금 IPEF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IPEF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면 뭐 디지털 경제라든지 공급망이라든지 청정 에너지라든지 반부패 문제라든지 필라가 크게 네 가지인데요. 그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 관심 있는 국가들끼리 이 분야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 그리고 룰을 만들자. 룰을. 그래서
거기에 우선 관심 있는 국가들이 룰을 만들 때 거기에 주로 이제 소위 말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같이 여기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인권, 법의 지배, 룰 오브 로라고 하는 거죠. 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가 지금 현재로서는 동아시아 지역에 예를 들면은 이제 미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그다음 싱가포르. 여기에 몇 나라를 더 넣고 싶을 거예요. 이제 우선 이렇게 해서 먼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출범한다라고 선언 정도를 24일 정도에 일본에서 아마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걸 이제 룰을 이제 계속 만들어야 되겠죠. 아직 룰이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여태껏 이제 우리가 질서의 어떤 뭐 종속자라고 할까요?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데 주도적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고 있는 질서에 우리를 끼워 맞추는 그런 역할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IPEF는 한국이 미국과 함께 질서를 만드는 룰 메이커로서, 그러니까 룰 테이커가 아니고 룰 메이커로서 역할을 해서 한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겠다. 그리고 그 질서 만드는 속에 한국의 이익이 포함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출발을 하겠지만 거기에 모듈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4개가 있잖아요. 4개가 있는데 나라마다 뭐 이 4개 다 참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은 그럼 나 2개만 참석할게. 어떤 날은 3개만, 나는 하나만.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크게 쿼드라는 것도 자기를 견제하는 거고 오크스도 자기를 견제하는 거고 야 IPF도 우리를 견제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은 이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까지도 이제 나섰는데 야 이렇게 되면 우리도 소위 말하는 그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국 이렇게 5나라로 돼 있는 브릭스를 좀 더 확대 나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불편한 거죠. 중국 입장에서 보면 뭐 불편하더라도 자기네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도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 이거 투자할 때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여기에 같이 그 창립 멤버로서 참여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에 오히려 중국 편에 서서 했거든요. AIB 했잖아요. 미국은 반대했는데 오히려 중국 편에 들어서서 창립 멤버로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주권 사항인데 왜 중국이 감나라 배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IPF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의 지분을 룰 메이커로서 역할을 하면서 한국의 국가 이익을 향상시키고 거기서 국가 이익을 찾아내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IPF를 바라보면서 그런데 사실 이제 과거 사드 이후 경제 보복을 떠올리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고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 걱정하는 시선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요소수도 뭐 최근에 보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그거는 중국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그렇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드 배치 이후에 어떤 한중 관계를 고려해 본다면 사실 뭐 중국 입장에서는 뭐 중앙 정부에서 보복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지만 뭐 지방 정부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눈에 보이지 않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한국 기업에 주문을 해가지고 굉장히 경제적 어려운 게 있었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중국 기업들에게 해가 되거나 아니면 한국의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서 중국이 그것을 갖다가 경제 보복을 할 때 중국이 피해를 볼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은 하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얘기를 본다면 중국은 어떤 그러한 으름장을 놓긴 하지만 자기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는 법,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제 경제 보복을 하는 실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국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IPEF라든지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작업을 보면 이거는 첨단 기술, 그다음에 전략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굉장히 자국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로서의 역량을 보면 미국이 많은 부분에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뭐 5G라든지 정보통신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미국에 비해서 열세인 그런 분야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주도 나가는데 중국이 대항하기, 자기 독자적으로 대항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거기에 첨단 기술 제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라든지 여타 뭐 독일이라든지 다른 유럽 국가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이라든지 다른 그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대만이라는 이런 국가들이 또 미국 주도의 그 공무원 재편 노력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네. 그 국가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제재를 하거나 보복을 한다면 그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중국과의 어떤 그 해당 국가의 협력이 아무래도 저해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중국이 바라는 방향대로 첨단 기술을 위한 자국의 역량을 키우는데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거란 말이에요. 과연 그것을 중국이 감내할 만큼 그 IPEF에 대해서 실제로 보복을 하는 것이 클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을 봤을 땐 중국이 실리적으로 움직인다고 본다면 그런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사드 배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군사안보적으로 미국의 레이더가 중국을 견제한다. 그리고 참여하는 국가가 미국, 한국 두 나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을 건드리기는 어렵고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는 한국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한 국가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게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IPEF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최소한 6개, 8개 국가가 되는데 왜 한국만 꼭 집어서 그거를 보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명분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반도체라든지 대형 배터리 여기서 가진 그 역량은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중국이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요. 예. 중국도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경제 이익을 보고 수 있기 때문에 사드와 IPEF를 갖다가 동등한 수준에서 놓고서 그 어떤 그 충격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IPEF의 어쨌든 뭐 창립 멤버로 가면서 그 앞서 실장님께서 이득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만큼 좀 약간 안 좋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첨단 기술 분야에서 최정상에 있는 국가들, 그러니까 기술 수준에서 그 커팅 엣지라고 그래서 그 첨단 부분을 달리는 그 국가들이 모여서 그룹핑이 돼가지고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게 되면 그러면은 그 현재 그 기술 해당 기술에 있어 반도체가 다고 친다면 해당 기술에 있어서 정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러한 논의에서 아이디어를 얻거나 협력하는 부분에서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경쟁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한계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국가들끼리 모여서 협력을 하고 자기들끼리 기술을 협력을 공유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빠지게 된다면 그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서 굉장히 큰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국이. 그게 저는 가장 큰 그 장점이자 그게 단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네. 들어가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 사실 우리나라가 가진 것은 어떤 그 첨단 기술, 그 미래 먹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성장 동력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그 앞에 선두그룹에서 뒤처지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가장 큰 거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면 미국이 지금은 한국이 어떤 제조 능력이 반도체라든지 첨단 기술에서 제조 능력이 좋기 때문에 어떤 매력적인 협력체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단순히 한국이 미국과 어떤 미국이 만든 아이디어라든지 설계 첨단 기술 설계를 가지고 생산해주는 생산 기지 역할로만 끝난다면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 한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은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스스로 계속 미국에게 매력적인 파트너라는 것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선두 그룹과 소통을 하고 협력을 하는 신뢰관계 유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네. 뭐 마이너스가 된다면 중국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역량이 있고 우리의 국익을 그 경제이익을 위해서 중국이 정말로 예상과 다르게 보복을 한다 그래도 그것은 우리가 감내를 해놔야 되는 그러한 어느 정도의 기회비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충분한 예.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실장님, 네. 중국은 그 IPEF 좀 사실 뭐 견제 본격화했잖아요. 장기적으로는 한국에 안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실제로 뭐 안 좋은 부분이 있는 건지. 그 경고를 할 때 네. 무슨 경고들 못 하겠습니까? 무역에서 어떻게든 좀 손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 외교부 장관한테 전화를 하고 또 저쪽에 일본 그 외교부 장관한테 전화했을 때도 굉장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참여하지 말 것을 독려하고 뭐 네. 그랬잖아요. 말이야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내가 언젠가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 자립이 오게 되면 너 팽하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와서 삼성 반도체 공장을 갔을까요? 왜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반도체 동맹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고 있을까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초격차 기술. 이것 때문에 절대로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경제보복 못합니다. 만일에 경제보복하게 되면 이제는 반도체 공급 안 해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중국 산업 죽어요. 근데 지금 중국이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이제 미국에서 출발한 그런 반도체 기술이 일본의 생산을 거쳐서 한국으로 넘어왔고 네. 이 중에 지금 이제 중국으로 또 일부분은 갔고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자립도가 17%까지 올라갔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이 제약하는 것 때문에 원하는 속도만큼 못 갔어요. 그런데 목표는요, 반도체 자립이에요. 중국이 수입하고 있는 원유하고 중국이 수입하고 있는 반도체하고 어느 게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의뢰이 생각할 때 네. 당연히 원유가 훨씬 더 많은 네. 비중을 차지하고 돈이 더 많이 들 것 같죠. 아닙니다. 반도체가 중국에서 보면 가장 많이 사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결정적인 이제 키를 가지고 있는 거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TSMC가 네. 결정적인 키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결정적인 키들의 기술들이 일부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4차 산업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번 보시죠. AI가 있고 양자 컴퓨터가 있고 뭐 로봇이 있고 뭐 수많은 그 4차 산업의 제일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그 제일 밑바닥에 메모리 반도체하고 소위 말해서 그 파운드리 반도체하고 두 개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는 한국이 갖고 있고 하나는 대만이 갖고 네. 있거든요. 이걸 지금 중국에서 계속해서 이제 자립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걸 이제 못 가게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전략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너희들도 옛날에 일본에서 했던 거 너희들이 갖고 와서 너희들이 메모리 반도체 1등 했지 않느냐. 아무리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사람을 빼오던 만인 계획을 세우던 천인 계획을 세우던 그렇게 세워서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안 되죠. 장기적으로는 결국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한국 너를 꺾겠다. 지금 네. 공갈치고 있는 거죠. 저게 한 국가가 한 국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거든요. 중국도 충분히 한국을 배려해서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 안보 동맹 이야기 위주로 이제 계속해서 네. 진행을 좀 하게 됐는데 사실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른 이야기들도 이 밖에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좀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셨는지요? 그 경제 안보, 즉 경제 한미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논의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은 이제 그 원전 협력에 있어서 한미가 이제 그 힘을 합치겠다. 사실 그 원자로라든지 원전 기술에 있어서 그 대부분의 기술, 원전 기술은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미국은 불행하게도 과거에 원전 관련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산 능력, 제조 능력을 거의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원전 기술은 갖고 있지만 어떤 그것을 자국 내에서 생산할 그러한 그 능력이 거의 이제 없기 때문에 예. 사실 그 아이디어를 갖다 추출하고 그리고 그 이외에 어떤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원전을 가동시켰을 때 남게 되는 폐기물이라든지 원전을 사용할 때 뭐 도덕적인 네. 아니면 그 규범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제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바이든 행정부도 탈산소, 친환경 에너지 이것을 부르짖으면서 이제 2050년에 완전히 화석연료 사용을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국내적으로 대내적으로 했는데 문제는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 재생 에너지를 가지고서 미국 내 수요라든지 산업적 수요를 갖다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이 부분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조율할 방법이 절충할 방법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네. 바로 이제 원전이다라고 이제 부각이 됐고 결론이 나게 된 거고 네. 사실 원전 사업을 갖다가
부흥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공화당도 반대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실현 가능한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타협이 가능한 그런 절충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전을 부흥시켜서 원전 산업을 부흥시켜가지고 미국이 경제적 이익과 에너지 독립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럼 그걸 누구랑 함께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제 원전 기술을 미국부터 전수받아가지고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 국가로 한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제 차세대 어떤 원전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형 그 원자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거죠. 중동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한국이나 미국이 이제 사우디나 다른 국가에 원전을 수출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예. 과거에 대규모 큰 원전을 수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국가들은 사막이 있고 굉장히 영토가 크기 때문에 한 그 거점 지역에다가 그 대규모 원자로를 건설을 하고 거기서 생산하는 에너지를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떨어진 다른 인근 도시로 보내려고 하면 이 공급을 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경제적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좋은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원전을 개발해서 거점 도시에 소규모 원전을 따로따로 이렇게 이제 배치하고 건설하는 이런 부분이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미국이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한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번에 공동 성명에 한국과 미국이 어떤 그 원전 산업에 있어서 이제 그 적극적인 협력을 하겠다. 이런 그 합의를 한 것이 굉장히 눈에 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찬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한미 정상회담 전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셨는지요? 제일 큰 것은 이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목표를 정해서 그쪽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뭐 가장 컸다라고 봐야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미가 이제 합의했잖아요. 그게 뭐 제일 크다고 봐야죠. 그래서 대한 문제도 얘기를 했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가동이라든지 한미 연합 훈련의 문제라든지 전략 자산의 전개 문제 이거 다 합의했잖아요. 굉장히 큰 거죠. 두 번째가 이제 그 경제 동맹 또는 기술 동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이제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예. 그 전에도 이제 역대 대통령들이 다 말씀하셨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포괄적 동맹 또 호혜적 동맹, 역동적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뭐 포괄적 동맹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도에 이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고 해서 미국과 공동 비전에 합의를 했죠. 10개 항목입니다. 10개 항목에 거쳐서.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이 특징이 바로 그런 포괄적 전략 동맹 중 핵심이 바로 기술 동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주 첨단 산업, 소위 말해서 제4차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에서 한미가 공동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거, 미국이 더 이익 볼 수 있는 거, 한국이 더 이익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요구한 거, 미국이 요구한 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합의를 이루어내서 기술 동맹으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라고 하는 네. 거고, 이것의 제도화를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크다고 봐요. 뭐냐 하면은 지금 미국의 대통령실과 한국의 대통령실 사이에 경제안보 대화를 신설했거든요. 이걸 통해 가지고 공급망하고 첨단 과학기술에 대해서 서로 계속 네. 지속적으로 논의하자고 그랬으니까 이게 굉장히 크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한국의 위상이 정말 세계의 중추국가로 성장을 했잖아요. 네. 글로벌 피보트 스테이트가 됐는데 이 글로벌 피보트 스테이트로서의 한국이 이게 지역적 차원에서 글로벌 차원에서 어떻게 미국과 협력해 나갈 건가.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큰 성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제 그 백악관이 한미 정상회담 관련한 평가자를 내놨는데 두 정상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넘어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공동선언문에서 북한을 확장된 억제력 부분에서 적시를 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무래도 좀 그 메시지를 좀 네. 조율을 했다. 그러니까 북한을 그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메시지를 조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북한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읽어보는 사람 누구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기본적인 네. 이해만 있다면
그것의 어떤 그 대항점이 그 북한이라는 것은 누구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분명하게 그 액션 플랜까지 보여준 상황에서 굳이 북한을 명시해가지고 자극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에 한미 간의 의견이 그 일치가 됐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액션 플랜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인 부분까지 어제 공동성명에 논의가 됐기 때문에 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 차원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본격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로 이제 그 윤석열 정부 동안에 어떤 대북 확장 억제력 강화에 있어서는 굉장한 진전을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사이에 저희가 현장 화면 하나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경기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에 실시간 모습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2박 3일 방한 일정 마지막 일정으로 오늘 이곳을 찾게 되는데요. 그렇죠. 지금 보내드리는 모습은 아마 그 장병들이 곧 정상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장병들의 모습인 거죠, 실장님. 지금 장병들의 모습인 걸로 보이는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 글쎄요. 제가 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뭔가 좀 수장이 온다라고 하면 정상이 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군기 잡혀 있고 뭔가 약간 긴장감 있는 모습으로 좀 기다렸었는데 지금 화면을 보면 좀 뭔가 화기애애하고 좀 웃고 좀 뭔가 약간 담소를 나누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이게 흔한 모습인가요? 우리랑 좀 뭔가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서요. 몇 년도에 군대 생활하셨어요? 저는 한 지금 14, 15년 정도 전에 갔다 왔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이라크 가셨을 때 병사 막 끌어안고 막 그랬잖아요. 잠시만요. 네, 요새는 다 경호인력과 그래요. 함께 바이든 대통령이 모자를 쓰고 이제 들어와서 장병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검은색 모자를 쓴 걸로 보이는데 저 모자가 혹시 어떤 모자인가요? 글쎄요, 네. 그 오산 공군 기지 모자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연합사 모자일 수도 있고, 네. 7공군 모자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케이악 모자, 그러니까 한국 항공우주 작전사령부의 모자일 수도 있는데 이 앞부분이 좀 돌려져야 네. 예. 저게 어떤 모자인지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뭔가를 이제 먹고 있는 모습도 요거부터 아이스크림인가요? 아이스크림이라고 네. 굉장히 그 생각했던 그런 정상의 모습보다는 약간 화기애애하고 장병들한테 말도 거는 등 좀 격려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역대 대통령들도 최근에는 다 저렇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하고 병사들도 아주 서스럼 없이 대통령한테 다가가고 같이 그 또 이 뭡니까 이거 셀카 찍는 거 네. 그거 같이 찍고 그러니까요. 옛날 우리 앵커분께서 군대 생활하던 시절하고 요새 MZ 세대들하고 많이 달라요. 예. 제가 너무 네. 옛날에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그 국내 정치의 행보라고 보셔도 큰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주둔 미군이 있으면 항상 들르거든요. 들러서 이제 장병들 격려하고 미국에 대한 어떤 헌신을 갖다가 고마움을 표시하는데 네. 이 부분이 굉장히 미국 유권자들에게 어떤 울림이 크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 그 마지막 그 일정으로 그 장병들을 격려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미군 같은 경우에는 그 직업군인이고요. 우리하고 좀 징병제가 아니고 모병제이기 때문에 직업군인으로서 어떤 직장인으로서의 그게 강하고 가족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그 군 기지지만 대통령이 해외 상사라고 할까요? 어떤 그 주둔 해외 네. 어떤 회사의 어떤 그러한 알겠습니다. 이제 방문한 그런 의미도 있겠죠. 항공우주 작전본부에서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내드리는 화면은요. 조금 전에 항공우주 작전본부를 두 정상이 방문을 했던 화면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실장님께서 그 지하 벙커 안에 대형 스크린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조금 전에 보이기도 좀 했고요. The defense of 네. freedom and the protection of the Korean 예. Peninsula. I also believe 발언을 that this is 하는 모습이 demonstrative 지금 of 들리고 our 좀 전에 fighting 모자 alliance. 썼던 것이 USFK 아니면은 USAF 같은데 그게 뭐 로고가 제대로 그게 어떤 보여야 거죠? 네. USFK는 US Forces in Korea고요. USAF는 에어포스 그런 거죠. 저 뒤에 있는 그 미국 성조기와 그 태극기 사이에 있는 저 그거는 이제 만두가 한미연합사령부, 아, 한미연합사령부 네, 게 엠블럼이고요. We have a saying here. It's 제가 볼 때 USFK 같은데요. And it means the good 그래요? game. 예. 저기 그 And this is 밑에 이제 something 그 that we use to 엠블럼이 나와 remind us 있고요. to infuse into everything we do.
그 항공우주작전본부에서 이곳에 있는 한미 지금 장병모두는 어떤 뭐 같이 특별한 합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외칩니다. 모습이 찍힌 영어로 걸까요? 하면 아니면 미고 뭐 투게더입니다. 격려를 하는 그런 아니요, 모습인가요? 지금 저기는요 네. 항공우주작전본부장 아마 미국적 대령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누가 통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한국 그 공군 장군이 브리핑을 하는 건지 또는 미군 저기 단장인 대령이 그거 브리핑을 하는 건지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기능과 임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브리핑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들어보니까 항공우주작전본부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시설이 어떻고 이런 거를 이제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도 이제 통역이 좀 되고 있고 미국으로도 미국의 어떤 언어죠, 영어로도 통역이 되고 있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통역이 되는 모습을 저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 저곳에서 뭐 작전이라든지 그런 지시 네. 같은 것도 이루어지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작전 통제본부니까요. 네. 당연히 저기서 작전 통제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저쪽에 윤 대통령 옆에 있는 분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데 저분은 통역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예. 아마 브리핑은 여기 서로 마주보고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지금 오른쪽에 계셨던 분은 지금 저분은 통역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 바이든 대통령 왼쪽에 있는 분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두 정상 뒤에 있는 그 넓은 스크린이 앞서 말씀해주신 공중에 있는 모든 물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그 바로 그 스크린인가요? 아니죠. 저거는 몰라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거는 몰라요. 아, 네. 그렇군요. 저기서는 알 수 없고.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스튜디오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여러 개의 스튜디오가 있으니까 저기에 들어가면 지금 저 자체가 작전본부의 주 메인 룸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보조룸인지 그걸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 뒤에 있는 그 대형 스크린이 아마 그건 안 보여줄 가능성도 있을 것 네. 같은데 한번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실장님이 항공우주작전본부가 어떤 걸 하는지, 어떤 네. 일을 하는지 다시 한 번만 좀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한국 항공우주작전본부는요, 이제 한국의 상공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한국의 영해, 영공, 영토 위에 있는 상공에 들어오는 모든 비행 물체, 그 비행 네. 물체는 이제 비행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주 물체도 포함이 되죠. 그런 또 미사일도 포함이 되는 거고 모든 비행 물체를 감시하는 모니터링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선제 타격을 하고 또 한국으로 날아오는 그런 비행 물체가 적대 행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이것을 격추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작전 통제 본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화면 왼쪽에 보여드리는 모습은 조금 전에 항공우주작전본부를 두 정상이 방문하는 화면 보여드리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내드리는 화면은 이제 미군 오산기지를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장병들과 아주 편하게 대화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으로. 네, 케이악에는 한국군하고 미군이 동수로 1대1 비율로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한국군은 한국 공군 준장이 최고 계급이고 단장이시고요. 미군 측에서는 미군 대령이 최고 단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저렇게 같이 같은 공간에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네. 한국에 관련되는 것은 한국군이 이제 임무를 수행하고 미군과 관련되는 미군에 가지고 있는 수단들에 대해서는 이제 미군이 통제를 하지만요. 이제 이것이 그 디펜스 컨디션이라고 하는 데프콘이죠. 전투 준비 태세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4단계에서 3단계로 올라가면 네. 전시작전 통제권이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전시작전 통제권이 이제 미군이 행사하게 되면 저 항공우주작전본부의 케이악의 상위 지휘부가 바로 미제 7공군입니다. 물론 미제 7공군 위에 상위 사령부는 한미연합사령부죠. 그래서 그런 지휘 절차를 거쳐서 저곳에서 어찌됐든 북한에 대한 어떤 그 비행 물체가 북한의 비행 물체가 한국으로 올 경우에 저기에 대해서 이제 미슬 디펜서 또는 에어 디펜서 그런 네. 역할을 한과 동시에 유사시에 킬 체인을 통해서 사전에 제거하는
그런 지휘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작전 통제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저 KAC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한미 정상이 한반도 영공 감시 공중 작전을 보고받았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그 왼쪽에는 계속해서 저희가 조금 전 항공 우주 작전본부 방문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항공 우주 작전본부를 방문했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민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좀 짚어주시죠. 예, 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어제 그 정상회담에서도 네. 가장 처음에 공동성명의 맨 처음 부분을 장식한 부분이 이제 그 대북 확장 억제력 강화 부분이거든요. 그 대북 확장 억제력 강화하는 액션 플랜이라든지 구체적인 방안을 갖다 명시함으로써 네. 북한의 그 고도화되고 있고 전문화되고 있는 핵 능력, 그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한미가 방위 태세를 강화했다. 이것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이제 그 행동으로 보여주는 네. 그 북한의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한미가 준비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떠한 도발에도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북한에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이는 거죠. 마지막 그 일정으로서 저런 그 항공우주 작전본부를 찾은 것은 예. 이제 그 브리핑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작전본부에서 북한의 핵 능력과 네.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어떠한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것이 북한의 위협이 실제화됐을 때 어떠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대응한다라는 것을 브리핑을 해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네. 예. 그것을 그 두 정상이 받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그 부분이 이제 그 언론에 노출됐다는 것은 한미가 이만큼 북한의 핵능력,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것도 최고 지도자가 가가지고 그걸 봤다는 것은 군의 통수권자로서 이 북한의 핵능력 그리고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죠. 북한에 대해서 또 다른 추가 도발을 했을 때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양 정상 각각 우리나라, 미국의 장병들을 향해서 격려사도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시각 미군 오산기지의 현장 화면 보여드리는 걸 보면 장병도 보이고 또 이제 어린이 청소년 가족들과 대화하는 모습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기지에 방문을 하면 장병들의 가족도 함께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군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징집이 아니라 모병제이기 때문에 이제 모병을 통해서 이제 직장인으로서 이제 근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지나서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되면 네. 그 기지에 이제 가족들이 함께 가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장에 바이든 대통령이 남편이 근무하고 와이프가 근무하는 직장에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타국에서 근무하는 게 생활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네. 격려를 하는 거고 지금 들어오는 화면을 보면 그냥 할아버지가 며느리라든지 딸 아니면은 손자 손녀를 갖다가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독여주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우리 국가의 최고 지도자지만 우리랑 똑같은 one of us라는 거죠.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이제 또 손자를 가진 그러한 분이라고 강조하는 거죠. 평범함을 강조해서 미국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의 가치 이런 걸 부각시켜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원래 미국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네. 의도적으로 더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정치적으로는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행동을 했겠네요, 그럼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네. 바이든 대통령을 보면 조금 전에 아이스크림도 먹고 지금 저희가 이제 화면 본 것처럼 군 장병 혹은 장병 가족들과 만나서 사진도 찍고 이런 식으로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저분 별명이 뭐예요? 엉클조? 네? 엉클조? 네. 조 할아버지? 네. 예. 이미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만큼 평생을 정치인으로 지냈잖아요. 그리고 외교위원장을 또 오랫동안 하시고 외교 분야에 저 사람만큼 박식한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네. 그만큼은 이제 사람을 다독거릴 줄 알고 리더십을 발휘할 줄 알고 그런 이제 성품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저기에 오늘 만난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709 사령부에 근무하는 아마 장병하고 그 가족들하고 만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민 교수님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뭐 손자 손녀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네. 애들하고 저렇게 허물없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저게 이제 결국은 방송을 타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의 각 가정에 실시간으로 전달이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훨씬 정말 조 할아버지, 엉클 조와 같은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저것이 무슨 뭐 단순히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저분은 진심이 저 속에 저는 있다고 봐요. 예. 네. 지금 화면에는 조금 전 항공우주작전본부 방문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 뒤에 이제 화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행정지도만 걸어놓고 네. 거기에 그 비밀과 관련된 것은 일부러 뺀 것 같아요. 네. 화면 바이든 자체도 보여주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거는 보여줄 수가 없죠. 사실상 저거 자체가 비밀이거든요.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대통령님을 보여드리면 안 되는 소개하는데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린 부분만 이렇게 대한민국의 보여주는 느낌으로. 제가 볼 때는 그냥 한반도 행정지도만 저기 지금 지키시는 오른쪽에 나와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님을 네. 저기 소개합니다. 보면은 이제 항적 그러면 저희가 이쯤에서 그 두 정상의 우리나라 미국의 장병들을 향한 격려사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좀 대한민국 준비가 돼 있을까요? 우리 공작사 장병 여러분, 그리고 미 제7공군 사령부 장병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만나보게 돼서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가깝게 지내고 있죠? 네. 여러분들 친구입니다. 그리고 미 장병들은 사랑하는 가족, 친구를 떠나서 멀리 타국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장병, 대한민국 장병 여러분께서 좀 잘해주시고 그리고 더 우위를 돈독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우정과 이 우위가 바로 한미 동맹의 힘입니다. 지금 이 오산 기지는 1950년 6월 25일 공산군이 침략을 했고 5일 만에 트루만 대통령이 미군 투입을 명령해서 스미스 부대가 이곳에 와서 공산군과 제일 먼저 교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미군이 대한민국의 이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최초로 피를 흘린 곳이 바로 이 오산 인근입니다. 그리고 6.25 사변이 끝나고 미 공군이 여기에 기지를 운영하기 시작을 했고 저희도 얼마 후에 공군 사령부를 여기에 두게 됐습니다. 지상군 작전사령부를 두게 됐고 지금 이 오산의 항공우주 이 작전본부는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핵심적인 장소이고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제가 함께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 부대를 방문한 것은 한미 간의 강력한 이 안보 동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세계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국가에 대한 애국심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It is an honor and pleasure to visit Ozan Air Base with President Biden today. In particular, as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 am deeply grateful to all U.S. airmen, airwomen, and also Korean Air Force soldiers for their service and devotion to defend the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lso to your 네, families who are 조금 waiting for 전에 you 윤석열 across 대통령의 the Pacific Ocean. 격려사를 또 함께 I believe 들어봤는데요. that friendship 어떻게 between the 들으셨어요, US 교수님? soldiers and officers 그 and also with Korean soldiers and 격려사가 officers 대부분의 is 연설을 to 차지를 strengthen 했고요. power 그리고 of 이제 마지막에 US alliance. 이 한국과 미국의 장병들
함께 모여서 한국의 영공 그리고 우주를 지키는 이 모습이 한미동맹을 상징한다. 뭐 얘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본다면 한미동맹이 굳건함을 경력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타국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미군의 그 노고 그리고 한국군의 애국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표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의 위협에 대응해서 이 작전 본부를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네. 그래서 이 본부를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방문한 것이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이 바로 한미 동맹이 굳건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교두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곳이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핵 위기에 대해서, 북핵 위협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확실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네. 향후 있을 북핵의 위협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네, 잠시만요. 또 윤석열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항공우주작전본부는 이른바 그 삼축 체계를 운영하는 중심이고 그 통제의 중심 기관입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바로 이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이라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님과 이 오산 기지를 방문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더욱 기쁘고 든든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Now I'd like to note with appreciation that KYOC, as the center of Korea's three-pillar system to defend the North Korean missile threat, and I would like to mention the importance 네, of your 윤석열 role and 대통령의 경력사를 responsibility 했고 to 또 이어서 defend the 이렇게 security 통역이 of 이루어지고 this 있는데 peninsula. And today I'm really 어떻게 delighted 들으셨어요? to be 예, here 지금 represented 뭐 by 다른 them. I 말씀은 really feel 민 assured 교수님이 seeing 다 you 뭐 today 핵심적으로 as the 말씀해 center of 주셨기 our 때문에 defense. I would 이제 like to 저는 once again extend my deepest gratitude. 다른 분야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주한미군 한 28,500명이 있거든요. 28,500명 핵심이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지금 7공군, 네. 오늘 가신군요. 미제 7공군이고요. 다른 하나는 미제 2사단입니다. 그래서 7공군 중에서도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 곳이 바로 지금 K하고 지금 가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오산 기지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잠시만요. 저희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격려사 내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고 다시 말씀 나눌게요. I want to say thank you, and I wish you'd work on your biceps a little bit. And you too, pal. 예, 먼저 감사드리고 저기 앞에 계신 분은 굉장히 팔이 운동을 많이 하셨는지 굉장히 좋네요. 저도 그런 팔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About as big as my thighs. 다리도 튼튼하신 것 같고. And I was a pretty good athlete. I'm worried about you, Captain. I don't know. First of all, it's great to be here with the President. We've had great meetings thus far. We had a great state dinner last night as well. And I want to say what I'm sure the President thinks as well. Thank you. Thank you to all of you, every one of you. You are the front line of everything we're concerned about. You represent the commitment of our two countries made to each other and the strength of the U.S.-ROK alliance. And our alliance was formed through shared sacrifice of the Korean War, and now, 7 decades later, thanks to you, the Republic of Korea is strong, thriving, and innovating democracy, and our alliance grows stronger every single day because of you all. And today, Korean-American forces stand sentinel still to the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our forces is essential as it was yesterday and 10 years ago and 20 years ago and 40 years ago, et cetera. The fact is that deterring threats and underwriting stability is as vital today for not only the peninsula, but for the world. For the world. That's what the President and I spent the last couple of days talking about. It's not just the Korean Peninsula, it's the world. And so, should I stop and have that translated? 예, 먼저 이렇게 오게 되어서 너무나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어제부터 대통령님과 함께 이렇게 영광스러운 회동을 가질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그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최전선에서 이런 중요한 과업을 수행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양국이 그 협심하고 또 조율해서 이런 중요한 과업을 이뤄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국의 동맹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그 오래전 전쟁의 양국의 희생으로 인해서 저희가 맺어진 그런 동맹이고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분들과 같은 훌륭한 병사들의 그런 서비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굳건하게 한미동맹을 유지해 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국의 어떤 조율이라든지 이런 통합이라는 것은 그 과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있어서 가해지고 있는 다양한 위협이라든지 이롭다 한반도의 안정을 지켜내야 하는 이런 부분은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평화라든지 안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The connections that you form serving together, not just as fellow service members, but as friends, helps knit our two nations together.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다양한 그런 군 서비스의 그런 장병들 분과도 이제 연결을 하시고 그 우애를 쌓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양국의 장병들이 또 서로 우애를 다지는 그런 굉장히 뜻깊은 장소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To all the American troops that are here and your families, thank you for what you do to defend our country and our ally, and for representing our country so very well. 그리고 이곳 한국에서 주둔하고 계시는 저희 주한미군 장병들 그리고 그 군속 여러분들께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방어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고를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미국을 잘 대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And to the Korean forces, thank you as well for your service, for having our backs, just as we have yours. I won't attempt the Korean, but we go together, and we go together well. I've been impressed. Thank you so very much. By the way, we go together. 예, 그리고 이 한국 장병들께도 이렇게